부동산 여신 목석 가르기 시작, 양보다 질이 중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금융이실 윤희경 수석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피탈사의 부동산 관련 여신을 주제로 말씀드릴 한국기업평가 윤희경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모니터링 지역은 7월 29일 한국기업평가에서 발표된 이슈 리포트에서 매매가격 지수, 미분양 또는 공실률 등을 바탕으로 용도별로 선정한 지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대상 및 한계점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캐피탈사의 부동산 관련 여신은 2015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래프는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의 합계로 2016년 말 약 7조 원 수준에서 2022년 3월 말 약 32조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캐피탈사의 전통적인 영업 부문인 자동차 금융 부문에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개인 대출에서도 규제가 강화되고 2018년 이후로는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 추세를 보인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린 점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2년 들어서는 부동산 관련 여신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1분기에도 연환상 기준 2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캐피탈사의 부동산 관련 여신은 PF 대출과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일반 대출로, 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PF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F 대출은 본 PF 대출과 브릿지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 PF 대출과 브릿지론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피탈사는 여전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PF 관련 여신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수년간 브릿지론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브릿지론은 성격상 PF 대출이지만 2021년까지 캐피탈사들이 대부분 브릿지론을 기업 일반 담보대출로 분류함에 따라서 PF 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브릿지론의 경우에는 본 PF와 달리 명확한 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브릿지론이 토지 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기업 주택 담보대출을 제외한 수치를 브릿지론의 추정치로 사용해봤습니다. 신한캐피탈과 IBK캐피탈의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업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기업 담보대출에서 브릿지론을 따로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한캐피탈과 IBK캐피탈을 제외하고 브릿지론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2022년 3월 말 기준 약 7.7조 원으로 2016년 말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경우에는 최근 내부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 결과 6월 말 기준 기업 일반 대출에 포함된 브릿지론 규모가 약 4,6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캐피탈사의 브릿지론은 A급 이하의 캐피탈사가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AA- 등급에서는 영업자산 내에 브릿지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말 2%에서 2022년 3월 말 3%로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에 A급과 트리플 B급의 경우에는 각각 4%에서 16%로 8%에서 31%로 증가하였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3월 말 기준으로 A급 이하의 총자산 규모는 AA- 등급의 3분의 1 수준인 데 비해서 브릿지론 규모는 A급 이하가 AA- 등급의 약 1.7배로 더 큰 수준입니다.
영업 자산에서 브릿지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캐피탈사별로 살펴보면 2022년 3월 말 기준 웰컴, OK, DB, 농심, 한투, 키움캐피탈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A급 이하의 캐피탈사들로 영업자산에서 브릿지론과 본 PF를 합한 총 부동산 PF 대출 비중은 4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릿지론은 2021년까지 기업 일반 담보대출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담보 비율이 130% 이하인 경우, LTV 기준으로는 76.9% 이상인 경우 부동산 PF 대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실행된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선택사항이고 만기 시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 담보 비율에 따라서 부동산 PF 대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브릿지론 중에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파란색 음영 부분이 부동산 PF 대출에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내역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브릿지론에 대한 분석은 이 파란색 음영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업 일반 담보 대출 중에서도 상세 내역이 파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브릿지론의 지역 및 예정 용도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이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천, 기타 경기를 포함해서 수도권 비중이 58% 수준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저하되고 있어 우려되는 대구 지역의 비중은 8% 수준입니다. 대구를 포함한 전체 모니터링 지역 비중은 29%입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가 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등 기타 주거용을 포함한 총 주거용 비중이 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 변제 순위별로 보시면 브릿지론의 51%가 중후순위 대출입니다. 등급별로는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A급 이하에서는 브릿지론 중에서 중후순위 대출 비중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기준 전국 대지의 평균 낙찰가율이 77%인 점을 고려할 때 LTV가 77% 이상일 경우 담보 매각을 통해 원금 100%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릿지론의 LTV 수준에 따른 구성을 보시면 LTV가 80% 이하인 대출이 51%로 나머지 약 절반에 대해서는 부실화될 경우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등급별로는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브릿지론이 부실화된다면 더블A급의 경우에는 약 60%가 회수될 걸로 보이지만 A급 이하의 경우에는 30% 정도가 회수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를 해석할 때 브릿지론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경우에 손실이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LTV가 80% 이상인 대출에 대해서도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일부가 회수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 PF의 리스크 프로파일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PF의 지역 및 용도 구성을 보시면 수도권이 66%, 5대 광역시가 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PF는 약 1.6조 원 수준인데요. 서울 지역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대구와 서울의 세대수를 비교해 볼 때 대구의 세대수 대비 부동산 PF 공급 규모가 다소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대구 지역 비중 10%를 포함한 총 모니터링 지역 비중은 4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변제 순위를 보시면 본 PF의 경우에는 중후순위 비중이 35%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등급별로는 차이가 큰 수준인데요. 트리플 B급의 경우에는 중후순위 비중이 8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률 구성을 보시면
분양 전 사업장을 포함해서 분양률이 60% 미만인 사업장 비중이 4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용등급별로는 A급 캐피탈사에서 분양률이 60% 미만인 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시공 능력이 50위 이내인 사업장 비중이 75%이고 신용등급이 A급 이상인 업체에 책임준공 확약이 제공되어 있는 사업장이 80%로 전체 준공 리스크는 낮은 편입니다. A급과 AA급 간에는 A급 이하와 AA급 간에는 준공 리스크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시공 능력이 50위 이내인 사업장 비중이 A급의 경우에는 44%, 트리플 B급의 경우에는 2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시공사의 시공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높은 신탁사에 책임준공 확약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A급 이상 업체의 책임준공 확약 비중은 A급 이하의 캐피탈사에서도 65%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착공 전을 포함해서 공정률이 20% 이하인 사업장이 53%로 공정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릿지론과 본 PF에 대해서 건별로 리스크 수준을 판단해보고 캐피탈사별로 부동산 관련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 정도와 그에 대한 대응력 수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론은 본 PF보다 개발 사업의 앞단계로서 인허가 리스크 등 리스크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리스크 수준을 2에서 5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PF는 브릿지론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 수준이 낮은 0에서 5로 구분하였습니다. 리스크 수준이 높을수록 수치가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고 0인 경우 매우 낮음, 1인 경우 낮음, 2는 보통, 3은 관찰 필요, 4는 주의 요구, 5는 부실화 진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브릿지론의 리스크 수준 판단 기준은 대출 변제 순위, LTV 수준, 모니터링 지역 여부입니다. 브릿지론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은 본 PF로의 전환 여부지만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본 PF로의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PF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담보 매각을 통한 회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습니다. 담보 매각을 통한 회수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출 변제 순위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보았고 두 번째로는 LTV 수준에 따른 회수 가능성인데요. LTV 수준의 비교 기준은 최근 10년 전국 대지의 월별 낙찰가율 평균인 77%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지역이면서 선순위 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LTV 수준과 관계없이 리스크 수준이 부실화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PF의 리스크 수준 판단 기준은 공기관 신용보강 여부, 책임준공 여부, 분양률 수준, 공사비 증액 부담, 모니터링 지역 여부입니다. 본 PF는 향후 지어질 건물의 사업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엑싯을 위한 가장 기본 요소는 건물의 준공 여부입니다. 그리고 준공 리스크와 더불어 분양 리스크가 본 PF의 핵심 리스크 요인입니다. 2021년 하반기 이후로 원자재 값이 급등함에 따라서 공사비 증가와 관련한 시공사와의 갈등 및 공사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분양 리스크가 낮더라도 준공 리스크가 존재할 경우에는 공사비 부담을 추가로 고려하였습니다. 본 PF의 엑싯 분양률이 대체로 80%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분양률이 80% 이상일 경우 분양 리스크가 대체로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률이 60에서 80% 사이인 경우에는 엑싯 분양률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정 수준 분양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부동산 PF의 리스크 수준을 판단해 본 결과 전체 캐피탈사의 부동산 PF 평균 리스크 수준은 2.5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다소 관찰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급별로는 A급의 경우 평균 리스크 수준이 2.0으로 부동산 관련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A급 이하의 경우에는 평균 리스크 수준이 3점 내외로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A급과 A급 이하 간의 리스크 수준의 차이는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A급과 트리플 B급 간에는 리스크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는 다르게 A급의 리스크 수준이 트리플 B급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급 캐피탈사 중에서 부동산 PF 규모가 큰 일부 캐피탈사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캐피탈사별로 부동산 관련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력을 보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리스크 수준 3 이상, 리스크 수준 4 이상인 여신의 비중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A급 캐피탈사는 자기자본 대비 리스크 수준 4 이상 여신의 비중이 50% 미만으로 부동산 관련 여신의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이 양호한 수준입니다. A급 캐피탈사 중에서도 평균 리스크 수준이 다소 높은 회사들이 존재하지만 자기자본 규모가 커서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리스크 수준 3 이상인 여신의 비중도 A급 캐피탈사 중 BNK를 제외하면 모두 5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스크 수준 4 이상인 여신이 자기자본 규모를 초과하는 캐피탈사는 OK, 한투, 웰컴, DB캐피탈로 모두 A급 이하의 캐피탈사들입니다. OK, 한투, 웰컴 캐피탈 세 곳이 자기자본 대비 리스크 수준 4 이상 여신이 100%를 초과하고 있고 A급 이하의 평균을 초과하는 캐피탈사는 여기에 DB캐피탈을 포함한 4곳입니다. 이들 캐피탈사는 영업자산에서 부동산 PF 여신 비중이 높고 특히 다른 캐피탈사들에 비해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점이 공통점입니다. 또 중우순위 비중이 높아서 LTV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OK캐피탈은 모니터링 지역 비중이 높은 편이고 한투캐피탈은 분양률이 일반적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비중이 높아서 분양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웰컴캐피탈의 경우에는 부동산 금융 대비 자기자본 규모가 작아서 부동산 금융 부실화에 대한 완충력이 미흡한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본 세미나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사전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던 분들께서는 하단의 Q&A 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온 질문을 바탕으로 Q&A 먼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관련 질문인데요. 네, 김현 책임연구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건설사의 장부상 재무구조는 여전히 견조하다 하지만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익성 하락 및 재무부담의 증가가 현재 대비 어느 수준까지 약화될 때 등급의 하방 압력이 높아질까요? 건설사들의 실적이 업황에 후행하다 보니 실적 확인 이후의 등급 조정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사전적으로 확인할 징후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실 개별 업체마다 사업 안정성이나 재무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수익성 하락이나 재무 부담 증가폭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업체들의 등급 변동 요인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커버리지 및 레버리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해당 업체 등급 변동의 출발점이 되는 지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개별 업체들의 모니터링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종합의견 개편을 통해서 주요 이슈와 KRS 뷰라는 목차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개별 업체들이 당면한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확인할 징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분양 성과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률
혹은 미분양 세대수와 분양대금 회수 여부를 봐야 되고 그 부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업 단계나 지역별 분포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자세한 내용은 앞선 PT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무지표 측면에서 저희는 업황 침체기의 현금 흐름표를 통한 운영자금 쪽 부담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천고공사 추이 그리고 미천고공사와 함께 공사선수금도 병행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자체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업체라면 선급금이나 재고자산 등을 통해서 용지대금 소요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캐피탈 업종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높은 캐피탈사의 신인도 변동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점검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된 신용도 하방 압력은 A급 이하 캐피탈사에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블 A급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PF 리스크가 다소 높더라도 자기 자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은 우수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은행계의 경우에는 증자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A급 이하의 캐피탈사 중에서도 모회사 지원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고 또 자체 신용도 측면에서도 저희 한국기업평가 등급 기준으로 다수의 캐피탈사에 대해서 그 자산 건전성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이 모니터링 요소로 모델 등급 대비 마이너스 기타 평가 요소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일정 수준의 등급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누적된 이익을 바탕으로 한 손실 흡수력 개선도 등급 하방 압력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요주의에서 고정 등으로 이렇게 분류가 재분류되면서 충당금을 점진적으로 쌓아나가기 때문에 손실이 일시에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확연히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 호황기에서 침체기로 넘어가고 있는 정체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일시에 높아질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부동산 경기의 위축 정도나 또는 그 재무 건전성 저하 수준이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난다면은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여신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꼭 부동산 여신이 아니더라도 기업 여신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보통 충당금 적립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당금 적립액에 의한 손실 흡수력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PF 리스크가 높은 캐피탈사들의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여신의 부실화에 대비해서 자본 원축력 보완이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높은 회사들은 대체로 브릿지론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이 브릿지론의 본 PF로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정상 상환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브릿지론이 부실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PF 대출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신규 취급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분양 개시 전 사업장하고 분양 개시 후에 경과 기간이 길지 않은 사업장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분양률 추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업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란 질문입니다. 네, 과거의 주택 경기 호황에는 PF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지만 지금 향후에는 PF와 관련된 리스크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대비 커질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저희가 살펴본 조정 PF를 통해서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볼 거고요. 특히 그 규모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각각의 프로젝트별 사업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량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영업실적 및 재무 안전성을 유지할 수준의 수주 잔고를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사로 갈수록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같은 사업 환경 악화나 사업성 저하에 따른 자금 조달 차질 등으로 인해서 신규 수주 확보가 과거 대비해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건설사들의 부실 사례를 볼 때 건설사들이 지금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영업실적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인 수주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만약에 실적 하락이 계속될 경우라면 PF 우발 채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상대적으로 좀 수익성이 낮거나 혹은 높은 수준의 신용 보강을 부담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의 수주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는 신규 수주의 규모나 지역 분포, PF 신용 보강 규모 등을 포함해서 개별 프로젝트 건별로 사업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캐피탈 업종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만기 분포를 고려할 때 부실 발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본 PF 대출은 대체로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또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만기가 집중되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브릿지론의 경우에는 만기가 평균적으로 1년 내외로 길지 않은데요. 올해 초반까지 브릿지론이 적극적으로 실행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 부분 만기가 도래할 걸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저하 추세인데다가 공사비라든지 이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저하돼서 본 PF로의 전환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PF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기 연장을 통해서 일정 기간 정상 채권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기 비중이 높다고 해서 그 시기에 부실 발생이 집중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브릿지론의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 담보 비율이 130% 이하이면 PF 대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PF 대출 규제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회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담보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 일단 고정이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매각을 통해서 회수가 되겠지만 중우순위 대출인 경우에는 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론의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한 1년 정도까지는 그 브릿지론에 대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동산 경기가 좀 정체기에 있는 걸로 보이고, 또 그래서 이제 부실이 집중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조심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캐피탈사들의 만기가 내년에 좀 집중되는 이슈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윤희경 수석님께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질문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브릿지론과 관련해서 만기가 이제 1년 정도로 좀 집중되는 게 있는데, 브릿지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PF로 얼마나 전환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형 캐피탈사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동산 PF 취급 한도의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대형 캐피탈사들은 이제 전환이 좀 원활하게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유가 좀 없는 회사들이 이제 상환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단독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금융기관들이 함께 참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들에서 이제 뭐 인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PF 같은 경우는 만기가 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향후 1년간 만기가 집중돼서 도래할 거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 본 PF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분양률 추이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Q&A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미나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과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코멘트 형식으로 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 자료는 저희 세미나 종료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